네, 그래서 해운동맹까지 살펴봤고, 이제 그 우리가 학습했던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항로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그러한 것이고, 셔틀버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전기선은 일종의 전세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정한 항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 그러니까 운송인과 하주, 용선자와 하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용선 계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운임은 상대적으로 전기선의 경우에는 뭐 패키지 여행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비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선적이라든지 양화라든지 화물의 보관이라든지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 그 비용이 보통 통상적으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매번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부전기선의 경우에 보다는 전기선 운임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운임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기선은 정해진 타임 스케줄과 가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송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뭐 선박의 경우에는 뭐 취향 항로에 따라 설계된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그 컨테이너선의 크기나 투입되는 컨테이너선의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그 한국 그 해상 화물 운송의 수요에 따라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부정기선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뭐 철강석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인지 아니면 뭐 석유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전기선사와 부전기선사를 비교를 해보면, 보통은 전기선사가 라이너들이 선사의 규모가 더 크고 뭐 더 큰 기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품 운송 계약에 따라서 이제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정기사는 차터 파티,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용선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선 운송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품 운송 계약,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계약을 발행을 하는 것이고, 용선 운송 계약은 주로 부정기선의 경우에 용선 계약서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전기선과 용선에 있어서 하역비 부담을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기선은 선적과 운송, 보관, 하역 이런 작업들을 운송인이 다 해주고, 선주나 운송인이 다 해주고, 하주는 거기에 대해서 토탈 비용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용선의 경우에는 그 하역비 부담에 대해서 선주가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를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뭐 FI로 하든지 FO로 하든지 FIO로 하든지 아니면 벌스텀으로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 계약 당사자들인 선주와 하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계약은 이런 하역비 부담도 중요하지만 항구에서의 정박기간 이런 것들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정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러닝 레이데이스로 할 것인지 호천 하역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하역 작업 기간을 설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 해상 운송의 두 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 수업을, 그 상무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들 중에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화증권인데요. 선화증권을 우리가 운송 파트에 들어와서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화증권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나눴는지 생각을 해보면 무역계약의 성립 때부터 선화증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왔고, 인커텀스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용장을 공부하고 하한 치결제도, 하한 결제 방식을 얘기할 때도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고 왜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는지를 앞서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다 땡겨서 배우긴 했지만, 선화증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품의 수령증입니다. 여기서 물품을 수령했다는 것은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수출자이자 매도인인 하주로부터 운송을 위해서 물품을 받았다.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인이 물품을 태깅 찰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다.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했다.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영수증이죠. 일종의 물품의 수령증, 리시프트. 물품을 운송인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품의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입니다. 운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별도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운송계약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운송계약이 뭐 운송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건 아닌데, 선화증권이 별도로 운송계약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선화증권 자체는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운송계약서는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화증권은 사실은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을 했고 그리고 그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하는 측면의 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물품의 수령증이자 권리증권으로서 기능하는 선화증권의 운송계약의 내용, 그러니까 운송인과 하주 간의 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보면 선화증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송계약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리증권입니다. 권리증권.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목적지에서 물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화증권이 없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달라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선화증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지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인 즉슨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물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물품의 물품의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물품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품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인커텀스나 뭐 아니면 뭐 UCP나 아니면 CISG와 같은 여러 국제무역의 법리나 국제무역 규칙을 공부를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사고 팔매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각 국가마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정의하거나 물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법리가 보통 그것이 이제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나라에 따라서 각 국가에 맞아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인커텀스나 UCP나 CISG와 같은 그런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 규칙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르고 각 국가의 법리가 다르고 각 국가마다 법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통일 규칙이나 통일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거나 규정화할 수가 없는 상태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선화증권을 통해서, 선화증권의 인도를 통해서, 선화증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청구권, 물품에 대한 요구권이 이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인커텀스나 이런 데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을 뭐 인도한다. 선화증권 뭐 그것을 이제 뭐 양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화증권을 들고 있으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물품에 대한 주인인 것이지. 물품의 주인이 바뀐다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 어디서도. 근데 인커텀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선화증권의 뭐 인도가 이루어진다. 뭐 선화증권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선화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고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면 물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권리증권이 선화증권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품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권리증권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가증권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각 국가의 법체계나 법리에 따라서 조금 쓰이는 표현이 다른데 뭐 사실 대동소이한 표현이에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교과서마다 좀 뭐 실제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교과서도 있고 아닌 교과서도 있고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한 번 이상은 언급되고 있는 선화증권의 성질들을 제가 다 긁어왔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여기서 뭐 강의 자료에도 다 설명이 있습니다만 뭐 중요한 몇 가지들을 얘기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채권증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 채무 관계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물품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죠. 자, 요식증권, 선화증권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에도 상법이나 이런 데 선화증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화증권이 갖추어야 되는 요건, 기재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법으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폼이 있다, 형식이 있다. 라는 뜻으로 요식증권이고요. 요인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인과 뭐 결과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라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인증권이고 선화증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문헌증권이고 그리고 운송인이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러한 서류의 요구에 대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증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류의 정당한 제시를 통해서 물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증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의 상한으로 물품을 인도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물품을 처분할 수 있죠. 굳이 실제 물품을 처분하지 않아도 선화증권을 처분하는 거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물품을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행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화증권의 어떤 권리, 즉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넘겨주면 돼요. 그걸로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지시증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선화증권을 양도를 할 때는 배서나 이런 걸 행위를 통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거나 권리권자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이렇게 지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은 정당하게 그 서류에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 처분권이나 인도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분명히 뭐 무의미한 종이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서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앞서서도 배서나 지시를 통해서, 배서에 대한 지시를 통해서 선화증권이 양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고, 그 넘겨받은 사람도 또 다른 제3자에게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이 되어진다. 유통이, 물론 우리가 화폐처럼, 지폐나 이런 돈처럼 자유롭게 유통되는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선화증권도 그 선화증권의 채권 채무 관계를 다른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통증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화증권의 종류, 우리가 앞에서 제가 뭐 종류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청약의 종류 이런 거 살펴봤어요. 그 청약의 종류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화증권은 그 구분, 여기 지금 4번 슬라이드 왼쪽 위에 있는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분류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발행 시기와 관련해서가 제일 이제 또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선적 선화증권, 수치 선화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본선적재 선화증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5번, 6번, 7번이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을 통해서 일종의 선화증권이 변화하는데, 첫 번째 5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선적 선화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물품이 실제 운송되는 선박에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그 운송인이나 아니면 운송인의 선사, 이 배를 컨트롤하는 선사로부터 발행된 그런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입니다. 선적 이후에 발행된 선화증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 그 안에, 선화증권 안에 실제로 인쇄된 문헌으로서 어떠한 선박의 본선에 선적되었다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선화증권이 2013년 5월 3일 발행됐다라고 하면 이 5월 3일 날 실제로 선적이 된 것이라는 거죠. 물품이 본선에 실제로 선적이 된 이후에 선적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적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학습을 했던 하한어음 취결제도, 하한어음 결제제도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대금 지급을 하고, 뭐 한어음을 인수를 하고 만기에 대금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란불 지급을 한다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어음과 함께 딸려오는 선화증권에 실제로 물품이 제대로 선적되었다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대금을 지금 주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선적된 물품이 나에게 곧 오리라는 그런 안전함을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서류인 한어음에 대해서 선화증권을 믿고 매수인이 인수를 하거나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한어음 취결제도, 한어음 결제제도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미리 여기 사전 인쇄되어 있는 선적 사실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화증권을 베이스로 한 신용장이라든지 선화증권을 바탕으로 한 어음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여기 뭐 실내가 적혀 있습니다. 본선의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이 되었다. 뭐 이런 사실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수치선화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선화증권은 영어 표현으로 received BL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저기가 그거예요. 화물이 이제 선박에 본선에 적재된 것이 아니고 그 부두나 이런 곳에 운송인이 물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적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실제 본선에 적재되진 않았지만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운송인이 받았다, 물품을 수취했다라는 표현으로서 received BL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수취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취선화증권에 2013년 5월 1일 발행되었다라는 사실이 적혀 있으면 이 2013년 5월 1일은 물품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 날짜 아니고요. 물품이 목적지로 출발하기 위해서 선박에 선정된 날짜도 아니고요. 물품이 목적지를 향해서 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주로부터 운송인이 물품을 넘겨준 날, 그래서 운송인이 물품을 받은 날,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한 날로 봅니다. 그러면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운송인의 컨트롤, 운송인의 통제하에 들어왔다는 사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실은 아직 물품이 실제 운송되는 선박에 선적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죠. 근데 물품이 실제로 본선에 선적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수치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해 주겠죠. 그래서 수치선화증권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이 화물이 뭐 배가 부두에 아직 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부두에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아직 본선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했을 때 등장하는 것이 수치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수치선화증권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뭐 6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표시선화증권, 보관선화증권, 항구선화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럽니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게 항구선화증권이고 입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창고나 이런 것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보관선화증권이고요. 그리고 항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느 항구에서 출발을 할지 어느 항구에 도착할지 이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예정 상태예요. 예정 상태. 그것이 예정표시 선화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이제 수치선화증권으로 발행을 했어요. 실제 물품의 선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선박에 적재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송인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치선화증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앞서 공부를 했던 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장이라고 하는 대금 결제 방식은 UCP 600을 기본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이 UCP 600에서 선화증권을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용장 조건에서 보통 요구하는 조건들이 제가 이 신용장 거래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신용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이고 이때 요구되는 선화증권은 반드시 선적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선적선화증권이 아니면 은행은 그 신용장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왜 신용장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반드시 서류를 낼 때 선적선화증권을 내라고 하느냐, 수치선화증권은 인정하지 않느냐를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게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통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됐다는 사실은 실제 물품이 그 배에 적재되어서 운송인이 확인을 했고 그 물품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하고 보장을 하는데
수치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여기 지금 6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운송을 하는 배에 화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항구에 있거나 아니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항구로 가서 물품이 운송을 위해서 준비되어질 예정이라는 정도밖에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배가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선화증권을 신뢰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배에 실제로 화물이 실릴지 모를지 뭐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UCP 600에서는 선화증권을 수리하는 요건에 반드시 선화증권이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커텀스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선화증권이 수치선화증권이면 이것을 그러니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가지고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얘기를 해서 선화증권을 선적선화증권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내용이 인커텀스 2020에 개정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수치선화증권과 선적선화증권에 대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규정이었어요. 그거 인커텀스 파트 쪽 강의 자료로 가서 다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선화증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UCP 600을 그러니까 UCP를,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할 때는 신용장 대금 결제가 UCP 600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송금 방식이면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수치선화증권의 경우에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것이 본선적재 선화증권입니다. 자, 이렇게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출발지에서 화물을 받았어요. 계속 운송인이 들고 있을 것 같진 않잖아. 뭐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선박에 선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치선화증권이 아니라 선적선화증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화증권은 이미 수치선화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됐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본선적재 표기, 본선적재 부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표기는 표시한다는 거고, 부기는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류에다가 예를 들어서 첨부를 하는 거예요. 별지로. 이런 것을 표기, 부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수치선화증권이었어요. 원래는 수치선화증권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13년 5월 1일 운송인이 발행을 했어요. 수치선화증권을. 근데 실제 선박의 선적이 베슬 A에 5월 3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실제 5월 3일 날 선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붙이거나 추가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표시가 있거나 요런 것을 요런 표시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본선적재 표기, 본선적재 부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onboard no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loaded on board vessel A dated May 3r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5월 3일 날 본선 A에 적재됐다. 이렇게 부기, 표기, 부착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수치선화증권이었지만 이런 표시, 이런 부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이 되고 신용장 거래에서 UCP 600의 규정을 적용을 하더라도 은행이 일치하는 조건에 합당하는 서류로 신용장 조건에 합당하는 서류로 보고 대금 지급을 하거나 대금 인수를 하거나 어음 인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가 된다는 것이죠. 탈변하는 거예요. 탈변. 그래서 선화증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행 시기에 따라서 선적선화증권, 수치선화증권, 본선적재선화증권으로 이것이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부 선화증권과 무고장 선화증권인데, 여기서 고장부, 무고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은 화물의 상태나 화물의 명세를 선화증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화물의 특이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물품을 선적할 때 물품을 검수하거나 물품을 확인하는 운송인이 거기 선화증권란에다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선화증권의 리마크란에 예를 들어서 Imperant Good Order and Condition, 외관상 좋은 상태라고 적혀 있으면 목적지에 뭐예요? 외관상 좋은 상태로 도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지에서 물품을 수령을 했는데 뭐 상자, 골판지 상자 한 100상자를 받았다 칩시다. 그 100상자 중에 한 5개의 상자가 파손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운송인 입장에서는 골판지 상자 카톤박스 100, 그 다음에 5개의 상자는 파손되어 있음, 이렇게 적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적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실제 물품을 선적을 했어요. 근데 운송인이 선화증권 안에다가 골판지 상자 100상자 이렇게 적었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예를 들어서 뭐 매수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뭐 신용장 방식이든 주신 방식이든 해서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를 해서 물품을 인도 청구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물품을 목적지에서 찾았는데 거기에 물품을 꺼내 보니 골판지 상자 100개가 오긴 왔는데 한 10상자 정도가 파손이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분명히 선화증권상에서는 100상자가 good order and condition, 좋은 상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화물을 받아보니 10개의 상자가 파손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10상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운송 도중에 파손이 됐다는 걸로 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상자 처음에 실을 때, 물품을 선적지에서 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운송 도중에 10상자가 파손이 됐네. 그러면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운송인한테 클레임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운송 도중에 잘못된 거네. 선적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적지에서 물품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좀 부서졌다, 뭐 10상자 없다, 뭐 5상자 파손되어 있다, 이거 포장 뜯어져 있다, 포장이 파손되어 있다를 반드시 자기가 확인을 했으면 선화증권에다 기재를 해야 자기가 운송 도중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운송 도중에 운송인이 잘못해가지고 물품이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운송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거나 배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물품이 선적될 때부터 잘못됐어. 그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품이 선적될 때 확인을 해서 체킹을 해가지고 물품의 개수, 물품의 수량, 물품의 포장 상태, 이거를 운송인이 반드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선화증권의 이 리마크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클린하냐, 무고장이냐, 아니면 언클린하냐, 고장부냐를 나누는 기준은, 그래서 선화증권의 이 리마크란에 운송인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적어 놓으면 고장부고요. 그리고 선화증권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깔끔하게 비워놓은 선화증권을 무고장, 클린 BL이라고 합니다. 클린 BL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클린, 깨끗하다는 거죠. 그건 이해되죠. 그래서 고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게 이제 무고장 선화증권, 클린 BL인 거고, unclosed B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close가 조항이잖아요. 그 리마크란에 이러쿵저러쿵 적혀 있으면 그게 조항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unclosed, 리마크란에는 무슨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적혀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unclosed가 리마크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unclosed 씁니다. 이 무고장 선화증권을 뭐 완전 선화증권, 무담보 선화증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필드에서는 클린 B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마크란에 진짜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나 보통 적혀 있어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on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외관상 좋은 상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자, 근데 물품을 운송인이 인수를 했을 때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뭐 어디 샜거나 부셔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개수가 부족하거나 하면 그것을 리마크란에 기재를 하면 그 리마크란에 특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고장부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 깨끗하지 않다, unclean, 그리고 foul, dirty, 그리고 무슨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closed B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BL과 그룹 B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화물이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이 여러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뭐 부산이 고향이거나 부산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의 사이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게 될 텐데 다른 지역을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뭐 컨테이너를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될 텐데 컨테이너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국제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외국에 보내려고 하는 수출 물량이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진 못해. 한 반 정도 채워. 그래서 컨테이너를 반을 비워서 가느냐? 그거 엄청 낭비죠. 컨테이너를 반 채웠다고 해서 반만 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 운임을. 그래서 그런 이제 소량 화물, less container load라고 합니다. LCL 카고의 경우에는 운송 주선인이 혹은 혼재업자가 여러 하주의 화물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운송을 하게 돼요. 그런 작업을 하는 장소를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CFS라고 하고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런 작업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화물의 혼재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로 누가 하느냐?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슨 택시 합승을 하는 것처럼 내가 컨테이너를 하나 반을 채웠는데 나머지 반을 채울 사람을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수출업자, 여러 하주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목적지가 같으니까 이 두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넣어서 운송을 하겠다. 이거는 운송업자가 이 영업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화물들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혼재업자 내지는 운송 주선인 혹은 여러분들 그런 말 좀 많이 들어봤을 건데 포워더라는 표현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포워더. 여러분들 아마 뭐 3, 4학년 돼서 여러분들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포워딩 업체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여기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있을 텐데 그런 포워딩 업체가 소위 말하는 포워더예요. 그런 포워더들이 이런 어떤 여러 하주들의 화물을 혼재해서 수배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워서 실제 전기선 운송을 하는 운송인에게 해운회사죠.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뭐 에버그린이라든지 H&M 같은 그런 선사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서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게끔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하주가 있고 이 하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운송주선인 혼재업자 포워더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선박회사 그러니까 H&M이나 에버그린이나 이런 선사에 맡겨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 선박회사가 이 하나의 만들어진 컨테이너에 대한 비해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단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마스터 BL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BL.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 혼재업자가 각각의 하주한테도 화물을 컨테이너에 한 대 실은 것뿐 화물의 주인은 각자일 거 아니에요. 각자 작업을 해서 목적지에서 화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재업자 프라이 포워더가 각 하주들에게 다시 발행해 주는 것을
하우스 비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포워더가 발행했다고 해서, 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포워더가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포워더 비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비엘, 하우스 비엘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포워더들이 발행하는 BL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이 운송 주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복합 운송인이 많습니다. 뒤에서 이제 복합 운송을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운송 전 구간에 대해서 여러 운송인과 여러 운송 구간이 있지만, 이 고객인, 자기의 고객인 하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물품의 출발지에서부터 진짜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는 단계에, 이 전체 프로세스에 뭐 여러 운송 수단이 쓰이는 것을 이 혼재업자, 운송주선인, 포워더, 복합 운송인이 뭐 운송 수단을 달리해서, 실제 운송인은 따로 있고 이것을 수배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복합 운송이에요. 이걸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예시로 패키지 여행을 설명을 했었는데, 패키지 여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사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뭐 100만원, 200만원 주고 이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행을 가는데, 그 패키지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고객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잖아, 경비 받잖아, 200만원. 근데 그 200만원을 가지고 뭘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여행사라고 하는 곳이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고,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비용 중에 자기들이 챙겨야 되는 뭐 마진, 여행사의 마진을 남겨놓고,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20만원은 자기 몫이라 치고 180만원 갖고 뭘 해야 돼요? 그걸로 실제 비행기 표도 예약을 해야 되고,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식당도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 여행을 할 때처럼 패키지 여행사가 실제 항공, 호텔, 식당을 예약을 하는 것처럼, 이 복합 운송인도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 즉 하주로부터 운송비를 받아서 자신들의 뭐 마진을 제껴놓고, 실제 운송을 하는 뭐 해운 회사라든지 항공 운송 회사라든지 아니면 창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킹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해서 그것을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연계를 하고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합 운송입니다. 그래서 이 혼재업자, 포워더, 프라이트 포워더, 포워딩 업체들이 주로 복합 운송업을 하는 경우고, 그런 사람들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양식이 복합 운송인들의 연맹이 있어요. 그것을 피아타라고 하는데, 이 피아타의 형식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피아타 비엘이다 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박회사가 직접 발행해주는 선화증권이 있을 수 있고,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서렌더 BL입니다. 서렌더 BL. 이거는 뒤에서 이제 선화증권의 위기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선화증권의 발행도 안 갔고, 이 선화증권의 위기,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선화증권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렌더드 BL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제가 앞에서 권리증권성이라고 했습니다.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소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물품을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인도하게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선화증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능 때문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반드시 최종 목적지에서 최종 목적항에서
매수인 혹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선화증권의 원본을, 선화증권의 오리지널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청구를 해야만 물품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물품을 찾으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러면 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운송인이 물품을 송화인이죠. 물품의 매도인에게 발행을 해줄 것이고, 그 매도인이 우리가 대금 결제 파트에서 공부를 했던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하나음 취결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매수인에게 넘겨줄 텐데, 그게 선화증권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은행이나 여러 서류 취급자들을 거쳐서 매수인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서류를 심사하거나 서류를 송달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선화증권이라고 한 것이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 방식을 통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달을 하는 것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을 신용장이나 추심을 쓰는 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못 믿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또 못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못 믿으니까 이제 신용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회사이거나 같은 식구거나 서로 믿음이 넘쳐나거나 이러면 굳이 신용장이나 추심을 쓸 필요가 없죠. 뭐 한다 했어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랑 신용장 안 쓴다고 뭐 하면 된다고? 계좌이체 해주면 되죠. 송금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은 송금하는데 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메커니즘으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수출자에게서 수입자에게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된다고. 아니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거죠. 자, 수출국에서 선화증권이 나왔어요. 대금 지급은 매수인,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을 해줘요. 그럼 수출자가 이거 선화증권을 수입자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난 돈은 그냥 계좌 이체로 받았는데 은행 통해서 선화증권을 안 주죠. 뭐 해야 돼요? 서류를 보내야 되죠. 서류 원본이 수입지에서 필요하니까, 최종 목적지에서. 그래야만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페덱스나 UPS로 서류만 보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해돼요? 다시 설명하면, 자, 신용장이나 추심을 안 써. 송금으로 물품을 구매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서. 그러면 근데 매도인은 해상 운송을 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인한테 물품 컨테이너를 넘겼어.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받은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발행해줘. 근데 수출자 매도인 입장에서 나는 이미 송금으로 돈을 받았어. 미리 물건을 선적을 했어. 보냈어. 매수인한테. 근데 내 손에 아직 지금 뭐가 있어? 선화증권이 있어.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제시해서 물품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 원본을 내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매수인한테 줘야 돼. 줄 수 있는 방법은 팩스? 팩스는 안 되지. 팩스로 보내는 게 원본이 아니잖아. 사본이잖아. 팩스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서류를 특송으로 보내야 돼. 우편으로. 그렇잖아요. 물품은 배를 타고 가고 서류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요. 생각해보니까 번거롭죠?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선화증권 원본을 굳이 써야 돼? 캐스천 마크 땡땡땡이 붙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선, 선화증권의 원본을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운송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그거를 포기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렌더 BL이라고 되어 있죠. 서렌더. 여러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을 하면 20분 만에 뭘 치죠? 게임이 승리를 못할 것 같으면 서렌을 치죠. 서렌은 뭘 서렌을 치는 거예요? 게임을 포기하는 거죠. 서렌더 BL은 뭘 포기하겠어요? 선화증권의 원본을
원본성, 즉 다시 말하면 권리증권성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선화증권 원본 없이 거래할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수송금 방식에서 수출 대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수출자 입장에서. 그러면 수화인이 그냥 물품을 선화증권 원본 없이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선화증권 원본을 회수를 해서, 선화증권 원본의 회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선화증권 원본 없이 물건을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화증권 원본을 없애버려야 돼요. 선화증권 원본이 돌아다니는 상태라면 반드시 저 원본을 가지고 운송인한테 물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서렌더 BL을 쓸 때 서렌을 치기 위해서는 진짜 원래 오리지널 원본은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선화증권의 원본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를 BL을 서렌더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볼게요. 자, 물품 선적했어요. BL 발행했어요. BL을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매도인이 매수인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렌을 쳐가지고 BL을 반납을 해서 사본이 나갑니다. 사본. 원본은 사라져버리고 사본이 나와요. 그럼 사본이 나오면 이거는 굳이 사본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직접 보낼 필요가 없어. 뭐 해도 돼.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도 돼. 그런 상태에서 물품이 도착을 하면 그냥 내가 선화증권에 있는 물건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사본을 보내고 전자문서로 보내고 뭐 하더라도 선화증권 그 자체에 물품을 수화인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에 수화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수화인이 납니다 라고 내 신분증 들고 가서 확인만 해주면 목적지 양육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선화증권에다가 서렌더드라는 도장을 팍 찍습니다. 이렇게 네모랑 이렇게 스탬프 빡 찍어서 사본으로 보내줘.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해서 목적지에서 그냥 사본 들고 가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 들고 가서 여기 수화인 납니다만 해가지고 물품 찾아가요. 그래서 매도인 수출국에서 매수인 수입국 쪽으로 이 선화증권이 안 보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서렌더 BL입니다. 필요하겠죠.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을 들어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화증권의 종류 살펴볼 건데, 이제 이거는 조금 선화증권의 날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체선화증권 백데이트 BL입니다. 지체선화증권은 이것 또한 UCP 600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선화증권 그 자체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UCP 600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 UCP 600 제20조에 선화증권의 원본은 물품이 실제 선적된 날짜로부터 3주 21일보다 늦지 않게 은행에 제시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해 놓고 매도인이자 송화인이자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서류 들고 너무 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물품 선적 이후 21일 안에 은행에 제시해라. 이게 UCP 600 규정인데, 만약에 21일을 넘기면 원래는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근데 실제 필요에 의해서 21일을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1일을 넘기는 거래가 어떤 거래냐면, 여러분들 거의 첫 주차 때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있어요. BWT 거래입니다. 이게 개념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되돌려보면, 뭐 1주차, 2주차 강의 자료쯤에 있으니까 가서 다시 봐도 돼요. BWT 거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수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수출자가 일단 수입국에 물건 먼저 보내놓고, 보세 구역에다가 먼저 보내놓고, 보내놓은 물건을 그때 이제 매수인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물품의 선적이 엄청 옛날에 됐을 거 아니에요. 21일을 더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물품 선적의 날짜가. 실제로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선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선적해서 목적지 수입국에 보내놓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적 날짜가 많이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세 창고도 거래, BWT 거래는 선적 일자가 많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체선화증권이 사용되는데 문제 없다라고 스테일 BL, 그러니까 이 지체선화증권을 스테일 BL이라고 하는데 스테일 BL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신용장 조건을 넣어야 돼요. 신용장 이 스테일 BL acceptable이라는 조건을 넣지 않으면 기본 세팅 값이 물품 선적 이후 21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를 안 합니다. 신용장을 쓸 때 그래요. 신용장 거래가 아니면 또 문제가 없어.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것이 은행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은행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은행이 서류를 베이스로 해서 지급 약속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은행이 이 신용장과 관련된 서류를 취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에 관련돼서 규정이 많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지체선화증권에 대해서도 은행이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백데이트 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품이 실제 선적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BL이 나온 거예요. 자, 앞에서 계속 선화증권을 얘기하면서 운송인의 물품 수령증이다,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다 라고 했는데 실제 선적은 11월 13일 날 했는데 선화증권 발행은 11월 10일 날 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3일 앞서서.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가라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 친 거죠. 사기죠. 문서를 허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문제 되겠구나 싶죠. 네, 문제 됩니다. 일종의 사문서 위조가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했잖아. 실제 선적은 13일이야. 근데 선화증권은 10일 날 나왔어. 그러면 10일 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래에 3일 뒤에 일어나는 일을 허위로 거짓말로 친 거죠. 거짓말. 거짓말 선화증권이에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막 가진 않아요.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도리가 좀 필요하고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뭐 그렇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업자가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물품의 선적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해라 라고 한 거야. 근데 물품에 대한 준비가 이제 11월을 넘어섰어. 그래서 실제 선적은 11월 3일 날 했어. 근데 매매 계약 조건은 10월 달에 선적하라 해.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이 수출업자가 운송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선적을 10월 31일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운송업자가 허위로 10월 31일 날 실제 선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짜 선화증권, 거짓말 선화증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매수인이 그냥 그렇게 물건 받아서 자기가 가져가고 대금 치르고 해서 매매 계약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문제를 잡고 꼬투리를 잡았어.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사무소 위조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가 이제 백데이트 BL입니다. 백데이트 땡겼다는 거잖아. 땡겼다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화증권의 종류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화증권의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화증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규칙에 대한 내용까지는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